보건복지부가 의료격차 축소와 필수 의료 확대를 위한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4년간 적용되는데요. 연간 의료 이용이 적었던 건강보험 가입자를 위해서 납부한 보험료의 10%를 바우처로 환급해주고 의료 과다 이용 시에는 본인 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과잉 진료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꼽혔던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하는데요. 진료의 양보다 질과 성과에 따라 보상을 책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대구의 필수 의료 인력난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특히 소아과 전공의 지원율은 매우 낮은데요. 지역의 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노력 더욱 절실해 보입니다. 2월 5일 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매일신문 정우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정 기자가 주목한 주제는 뭔가요? 네, 리쇼어링 기업입니다. 생산비,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해외로 생산시설을 옮겼던 기업들이 다시 자국으로 돌아오는 걸 리쇼어링이라고 합니다. 리쇼어링이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리쇼어링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다시 나타난다, 다시 돌아온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네. 자, 비슷한 용어도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좀 함께 소개를 해주세요. 네, 리쇼어링의 반대말은 오프쇼어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윤을 남기기 위해 기업이 자국을 떠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네. 또 니어쇼어링이란 말도 있습니다. 니어쇼어링이요? 네, 해외로 이전하는 건 같은 의미지만 비교적 가깝고 교류가 쉬운 국가로 간다는 뜻입니다. 또 최근에는 미중 무역 분쟁처럼 공급망 리스크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우방국에 생산 라인을 두는 프렌드 쇼어링이란 말도 통용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다양한 용어가 사용이 되는데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한 배경은 뭔가요? 네, 각종 쇼어링이란 말이 등장하기 시작한 건 바로 2008년 금융위기 전후였습니다. 앞서 냉전 시대가 막을 내리고 세계화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상대적으로 경제 발전 수준이 낮은 국가의 노동 집약적인 산업군이 다수 포진하게 됐습니다. 네. 하지만 금융위기로 자국의 실업률이 심각해지고 내수 시장이 동력을 잃자 미국에서는 해외로 떠난 제조업을 다시 국내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이때 리쇼어링이란 말이 나온 겁니다. 기업들은 이윤을 보기 위해서 이제 움직이잖아요, 보통. 네. 이렇게 재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혜택이 분명히 있어야 움직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때문에 각 국가들은 리쇼어링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 세금 강면, 에너지 비용 감축, 인프라 구축, R&D 및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등을 통해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 마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유럽 주요 국가들은 일자리 창출 목적보다는 산업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AI 기반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게 핵심입니다. 일본은 소재 부품 장비, 이른바 소부장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술 강국답게 자국 내 생산 강조 등 국가 안보 차원에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유럽 주요 국가들은 산업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또 일본은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네, 우리 정부도 지난 2013년부터 국내 복귀 기업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말로는 유통 기업 지원 제도라고도 하는데요. 산업부는 유통 기업에 대해 입지 설비 마련을 위한 투자 보조금을 제공하고 고용노동부는 고용 창출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네. 다만 입지 고용 계획 등과 관련해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가령 기업들이 선호하는 수도권에 정착하려면 첨단 업종에 해당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업은 고용 창출과 소득 증대 또 세수 증진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큰데 유치 성과는 어떻습니까? 좀 있나요? 네, 해당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4년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리쇼어링 기업은 총 137개사로 집계됐습니다. 네. 연평균으로 하면 20개사가 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근데 유치 정책은 좀 적극적으로 펼친 것 같은데 실적이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리쇼어링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데요. 유통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외 사업장이 제조업이나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업, 방역, 면역 관리 업종이어야 합니다. 네. 또 국내 모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는데요. 국내 복귀 시 해외 사업장을 청산, 축소해야 하는 대신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습니다. 상당히 좀 까다로운 요건인 것 같은데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네, 미국의 사례를 보면 해외 투자 축소와 같은 조건이 따로 없고 자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들에도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와 반도체, 의료 등 유망 첨단 분야 육성을 위해 해당 업종 기업의 복귀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렇게 복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 리쇼링 기업들 기여도는 어떻습니까? 네, 한국개발연구원이 분석한 자료를 먼저 살펴봤는데요. 우선 한국은 리쇼어링 기업 수 자체가 적어 분석이 힘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또 복귀 기업의 대다수가 영세하고 노동 집약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 생산성이 낮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리쇼어링 기업의 노동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리쇼어링에 의해 이뤄진 국내 순투자액 대비 순고용은 10억 원당 1.1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순수 국내 기업의 순고용 효과는 10억 원당 2.2248명으로 복귀 기업이 국내 기업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네. 리쇼어링 기업 복귀 이후에 기여도 역시 이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지적인 건데 지역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대구는 최근 3년간 총 5곳의 복귀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기업 수만 보면 얼마 안 된다고 볼 수 있지만 투자 규모는 9천억 원이 넘습니다. 네. 고용 창출도 900명 가량으로 지역의 기여도가 높은 편입니다. 이런 기업이 대구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좀 궁금하네요. 네, 그동안 어떤 기업들이 돌아왔고 또 현재 어떤 사업을 지역에서 하고 있는지 종합해 봤는데요. 2차 전지 소재 기업 L사는 대구 국가산단에 신규 공장을 증설하고 작년 연말 추가 투자를 확정하면서 지역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예. 또 전기차 부품 기업도 3곳이나 되는데요. 해당 기업들은 산업 전환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앵커 기업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밖에 신재생 에너지 시대에 필수적인 전력 케이블을 생산하는 기업도 통합 이전을 완료하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리쇼링 기업의 어떤 한계점도 분명히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다행히 우리 지역에는 순근 기능이 좀 더 커 보이는데요. 네, 아무래도 대구는 섬유산업 쇠퇴 이후 오랜 침체기를 겪는 와중에 신산업 전환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네. 리쇼어링 기업들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대구시는 미래 모빌리티, 로봇, 디지털 의료기기 등 주력 산업 범위 및 지역 특성화 업종을 설정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유통기업, 투자 유치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데요. 해외 이전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최근 제2국가산단 조성, 군의금 편입으로 잠재력이 높은 대구에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리쇼링 제도와 또 현황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순기능도 있고요. 또 반대로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점을 찾기 위한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미 국가별로 유망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군의 유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보조금 예산을 확대하고 법인세 관명 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내렸는데요. 특히 지방에 투자하는 첨단 업종, 국가 전략 첨단 전략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더 높은 국비 분담률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네. 국내 복귀 이후에도 기업들이 외연을 확장하고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은 지역의 리쇼링 기업의 현황과 또 전망 등을 살펴봤습니다. 매일신문 정호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0분) 지났습니다.
대구 수성 아트피아의 그 야외에 어린이 예술교육 체험센터 아테이너가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세율이 리포터가 현장에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테이너는 이 아트피아와 컨테이너를 합한 말로 컨테이너를 활용해서 만든 공간입니다. 왜 아테이너인가 했어요. 네네네. 지난해 말 준공을 해서 올해부터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현재 겨울방학을 맞아서 특별 프로그램 플레이 위드 아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극, 음악, 미술 등을 직접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인데요. 어제 진행된 연극 수업 현장 소리와 전호성 극작가 겸 연출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소리 들리고 줄어들면 우와 이게 공정이구나. 저랑 춤추시겠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에게 푹 빠진 채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목소리 12시. 기존의 연극 교육이 좋은 작품을 아이들이 기능적으로 좀 익혀서 무대 위에 올리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아테이너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이제 기존에 있는 작품의 설정과 어떤 틀을 가지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상상하고 새로운 인물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기존의 인물의 성격을 바꾸기도 하는 어떤 자유로운 발상과 또 창작에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수업 과정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행했던 수업은 신데렐라라고 이제 기존에 있는 작품인데 그 작품에 대해서 아이들이 나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하고 다양하게 꺼낸 의견들을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진 대본이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신데렐라와는 완전 다른 작품이 됐는데 그 작품을 아이들이 이제 다음 차시에 발표를 하기 위해서 이제 대본을 익히고 연습하는 과정을 잠시 겪었었습니다. 저희가 이번 클래스를 통해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내가 결정하는 대로 과정이 되고 결과가 된다는 걸 좀 일깨워주고 싶었고요. 그를 통해서 아이들이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과정을 만들어가고 그 최종에 있는 결정을 내가 책임지면 되는구나,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구나를 좀 익히고 깨우쳐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이야기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창의력과 또 상상력이 키워지겠어요. 네, 또 이 같은 상황을 두고도 친구가 꾸미는 이야기, 또 내가 생각하는 이야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다양성에 대한 이해도 높아집니다. 또 한편의 공연을 완성하려면 각자가 맡은 역할을 잘 하고 또 서로 간의 호흡도 맞아야 되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협동심도 길러지는 것 같아요. 그동안의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은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면서 연극 발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김나연입니다. 저는 새 언니랑 요정을 맡았어요. 역할을 이렇게 다르게 하니까 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공연하는 날이 좀 기대돼요, 많이. 이시우입니다. 연극이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친구들과 연극을 하면서 공연까지 해볼 수 있어서 더 좋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공연을 보러 왔으면 좋겠어요. 장수연이라고 해요. 다른 친구가 추천을 해줘서 궁금하다 해서 참여하게 됐어요. 오늘 친구들이랑 같이 연기를 해봤는데 자화자찬했을지 모르겠지만 좀 재능 있는 것 같고 재미있었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하니까. 남예지라고 합니다. 신데렐라 이야기에서 나였다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하면서 친구들이 생각한 이야기를 듣는 게 제일 재밌었습니다. 이제 신데렐라 역할이라서 감정이 좀 많이 바뀌다 보니까 하는 게 좀 어려웠지만 재밌었어요. 변초아입니다. 저희가 글을 써가지고 직접 연극으로 옮기는 게 가장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해설이라고 대사만 감정 없이 로봇처럼 읊는 게 아니라 감정을 생각해서 말하는 게 좀 어려웠고 공연이 잘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희망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다은이라고 합니다. 꿈이 뮤지컬 배우라 가지고 연극에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대사를 생동감 있게 읽고 표현하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이런 수업이 더 열리면은 꼭 신청하고 싶고요. 그 연극을 하잖아요. 떨리지 않고 다 긴장하지 않고 다 잘했으면 좋겠어요. 신데렐라 이야기를 어떻게 재탄생시켰을까 참 궁금한데요. 네, 그 무도회에서 12시가 넘어서 남루한 차림이 들통난 신데렐라가 마을을 탈출해서 어느 항구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항구예요? 네, 유람선인 줄 알고 탄 배가 탐험선이어서 신데렐라는 신대륙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상력 통통 튀는 이 아이디어가 완전히 달라지네요. 네, 이렇게 학생들이 A팀과 B팀으로 나눠서 A팀이 기존의 신데렐라 이야기로 공연을 하고 나면
B팀이 나였으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네. 그게 바로 조금 전 이야기 같은 건데요. 단순 예술 체험뿐만 아니라 서로 작품에 대해서 생각을 나누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수성아트피아 예술아카데미 김종호 팀장에게 아테이너에 대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아테이너는 이제 지역 문화예술회관 단위로는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어린이 전용 예술 체험 공간입니다. 아트와 컨테이너의 결합이기도 하지만 아트와 엔터테이너를 합친 말이기도 하고요. 문자 그대로 아이들이 예술을 즐겁게 활동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저희 수성아트피아는 지난 2년 정도의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지난해 5월에 재개관을 했고요. 그 리모델링 공사 사업의 일환으로 아테이너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현재 플레이 위드 아트 프로그램 외에도 서윤정 작가님과 함께 아이들이 상상 속의 집을 함께 그리고 또 만들어가는 전시체험 프로그램 사각상상 아지트전이 주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을 모티브로 유년기 상상과 감성을 사각형의 전개도를 바탕으로 표현하고 있는 작품들이고요. 이 작품 외에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벽면과 바닥에 작품을 함께 만들어가는 색으로 건축하기와 아테이너 주변 정원의 나무들을 예술작품으로 만들어보는 실뜨기 포옹 프로그램이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연간 2, 3회 정도의 다양한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단순히 미술작품만 감상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직접 작품을 만들고 또 작가가 되어보는 경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아테이너가 앞으로 지역 어린이들이 마음껏 상상력을 키우는 공간이 되길 바라봅니다. 네, 서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치 알아야 바꾼다. 정치 알바 함께합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거대 양당 지지율은 비슷하게 나타났다고요? 네, 한국갤럽은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상대로 무선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자세한 사항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대통령 직무평가에서 윤 대통령 긍정평가 29%, 부정 63%가 나왔습니다. 네. 30% 선의 긍정평가가 붕괴된 것은 작년 4월 이후로 9개월 만인데요. 20대부터 40대까지 지지율이 총 20% 미만이 나왔고요. 50대도 26%에 불과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윤석열 한동훈 갈등이 대통령에게 더 큰 부정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예. 영부인 리스크와 대통령 태도의 문제 등을 더 부각시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 긍정 45, 부정 48, 긍부정이 거의 같게 나왔고요. 대구 경북이 가장 긍정평가가 높은 지역인데도 비등하게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다만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35%, 국민의힘 34%로 오차 범위 내에서 거의 같게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윤 대통령이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이 견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고 국민의힘의 대표 간판이 어느 정도 바뀌고 있다는 신호도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KBS와 신년 대담을 가졌습니다. 2월 7일 이 대담 영상이 공개되는데 눈여겨볼 만한 점은 뭘까요? 네, 아무래도 최근에 영부인 문제가 초미의 관심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명품백 수수 문제 정도에 대해서는 대통령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나아가서는 유감 표명이나 사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 조작 의혹이라든지 특검법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느냐가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네. 어떤 발언의 진위 여부야 검증하기 힘들더라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과 반박이 어느 정도 있는가, 이것이 또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대통령이 수차례 약속을 해왔었던 연금, 노동, 교육 3대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상당히 강조를 해왔는데 예. 아직까지 구체적 방안이 안 나오고 온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아마 이번에는 1대1 대담의 성격이기 때문에 많은 제한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밖에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좀 있을 수 있도록 대통령실이 계획하는 게 더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최근에 개최한 대통령 민생 토론에 대통령이 여러 입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리이긴 했지만 짜여진 절차이기 때문에 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네. 쌍방 토론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을 좀 더 계획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에게 이제 확대 적용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시행을 유예하자고 주장을 해왔고 여야 간 협상 타결 전망도 있었지만 합의가 무산됐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유예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제시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산업안전보건지원청 설치를 제안했었습니다. 예. 다만 국민의힘이 제안한 안에 따르면 사실 원래 민주당의 안에 따른 것은 산재 예방뿐 아니라 단속과 감독 권한도 있는 것이었는데 국민의힘 방안은 예방만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에 타결이 안 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인 1월 31일에 강원 평창과 부산 기장에서 거의 30분 간격으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업장들이 각각 11인 사업장, 10인 사업장이었거든요. 예.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사고가 많기 때문에 확대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민단체나 노동계의 목소리 힘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중처법 시행을 2년 동안 했는데 기소된 기업이 13개에 불과했고요. 그중에서 실형을 받은 기업은 징역 1년형 기업 한 군데였습니다. 나머지는 네. 다 집행유예를 받았고 법인의 벌금 액수도 최고가 1억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중처법이 사고 자체로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안전보건 체계의 구축과 이행, 이 의무를 위반해야 처벌을 받는 것인데 예. 중처법 위반 13개 기업을 살펴보면 서류 구비와 같은 기본적인 의무도 어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처법이 시행되면 과연 중소기업이 줄폐업을 하는 것인가, 그게 맞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예. 물론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사고 감당이라든지 준비에 있어서 열악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 시행 여부를 떠나서 정부의 대폭적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난주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치권에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일단 사실관계가 뚜렷하게 인정된 부분이 있는데요. 손준성 검사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그 배우자 그리고 한동훈 검사 등을 피해자로 적시한 고발장을 텔레그램으로 전송을 했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들에 대해서 폭로와 공격을 이어갔던 이른바 제보자 X라는 시민의 판결문도 검색해서 유출을 했는데 이 부분도 유죄가 나왔고요. 당시 손준성 검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검찰총장의 측근 자리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인지했거나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만 이게 과연 하지 않았을까 의문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의 경우는 고발사주 사건 직전에 손준성 검사와 같이 있었던 단톡방에서 60여 장의 이미지 파일을 전송을 했습니다. 물론 네. 이 이미지 파일의 내용도 알 수는 없고 앞으로도 알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다만 이 고발장 같은 경우에 문서가 아니라 이미지였기 때문에 혹시 고발장 작성이나 전송에 관여한 거 아니냐 이 의혹은 남아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검사의 관여가 나오면 자신이 관여한 게 아니라 해도 도의적으로라도 사과하겠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었는데요. 그 약속에 따르면 도의적 사과 표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언론이 보도한 고발장을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 괴문서라고 규정을 하고 제보자가 정치 공작을 한다고 했는데 고발장은 있는 것으로 실체가 밝혀졌고 정치 공작의 근거는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 이에 대해서도 앞으로 입장 표명을 요구받는 그런 상황이 예측 가능합니다. 예.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선거제도의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놓고 당에게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았는데 계속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지하느냐, 병립형 비례제로 돌아가느냐 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결국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병립형 비례제로 돌아가면 민주당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이 약속해왔던 그 정치 개혁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데 일단 그 길은 가지 않게 되었던 거고요. 다만 이제 위성정당의 가능성은 남겨놓고 있습니다. 준위성정당이라고 이재명 대표가 표현을 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위성정당을 내려고 하고 있고 또 위성정당을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 못 시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이 준위성정당을 낸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이 직접적으로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지난 총선의 방식과는 다르게 당 밖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비례연합정당에 민주당이 가담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 경우도 위성정당과 다를 바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이 또 예상되기 때문에 또 다른 또 논란을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회의원 세비를 국민 중위소득 수준으로 낮추자 이런 아이디어를 또 내놨어요. 네, 이 부분은 현실성을 두고 전문가들의 비판이 많은데요. 사실 국회의원은 선거 비용이라든지 향후의 자금을 또 축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직업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 같은 정당이 후보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이 작고 또 낙선하고 당협위원장을 하더라도 현행법상 상근 채용이 안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예. 급여를 또 못 받는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이라든지 국가가 정치인을 도와주는 그 몫이 커져야 정치인 급여도 삭감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 절감 효과는 크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위소득자 연평균 소득이 3천만 원 정도인데 네. 현재 국회의원 급여가 1억 5,700만 원입니다. 이것을 낮춰서 맞추게 되면 한 국회의원이 300명이니까 380억 원 정도 예산을 절감하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최근에 제안한 감세 방안들 이것이 실현될 경우에 축소되는 재정이 7조 원 규모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세습비 깎는다고 해서 뭐 그렇게 큰 절약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예. 볼 수 있겠고 그리고 한간에서는 예산 절감이 아니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거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렇게 치면 이제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등도 급여를 삭감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따라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흐린 가운데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대구와 경북 내륙, 울릉도에는 5에서 20mm, 동해안 지역에는 20에서 60mm로 내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낮 기온은 5도에서 7도 분포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생생맹오신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